안녕하세요.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험계약 기준서의 심화 강의로서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 집합을 보장하는 출제보험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개념은 IASB가 20년 IFRS 17이 개정을 통해서 최종 확정한 내용으로 많은 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해당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준서에 포함된 적용 사례 12C를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사례는 발행한 보험계약, 즉 원수, 수재보험을 모두 포괄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강의 내용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원수보험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선 손실부담 원수보험 계약 집합을 보장하는 출제보험에 대한 기준서 내용을 우선 살펴보고 사례 12C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수, 출제보험 CSM의 의미부터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IFRS 17은 원수보험 계약의 CSM을 미실현손익, 출제보험 계약의 CSM을 재보험 보장을 받기 위한 수수료로 간주하고 있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원수보험의 경우 보험료 등의 수입을 받아서 보험금, 사업비 등의 지출을 빼면 회사의 손익이 남겠죠. 원수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이것을 미실현손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만약 손익이 양의값을 가진다면 해당 이익을 보장기간 동안 상각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손익이 의미값을 가진다면 이것은 보험을 팔아서 보험회사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의미니 보수적인 관점에서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출제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 등을 우선 지출하고 보험금이나 재보험 수수료 등을 수취하면 회사의 순손익이 남겠죠. 일반적으로 지출이 더 클 것이고요. 그런데 출제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이것을 수수료로 인식하기 때문에 손익이 양의값을 가지든 의미값을 가지든 보장기간 동안 상각해서 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재보험 계약의 CSM 감소는 결국 보험 보장을 받기 위한 지급 보험료가 감소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 값의 부호와 무관하게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간에 걸친 원가의 감소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깁니다. 원수에서는 즉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출제에서는 이익을 차기 이후로 나눠서 인식한다면 회계적으로 비대칭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IASB에서는 20년 6월 IFRS 17을 개정해서 만약 원수보험에서 즉시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를 보장하는 출제보험에서 손실에 대한 회수율만큼 대칭적인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실부담 원수계약 집합을 보장하는 출제보험의 회계 처리인 것입니다. 다만 원수보험 계약에서 손실이 발생한 이후에 출제보험 계약을 체결한다면 손익을 조작할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 원수계약이 손실 발생 이전에 출제보험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죠. 이제는 원수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이 얼마나 회수될 것인가, 그 기준은 무엇일까가 중요해지겠죠. 보험에서 발생하는 지출은 보험금뿐만 아니라 사업비, 수수료, 환급금 등 다양합니다. 때문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요소도 다양하죠. 하지만 기준서는 그 중에서 보험금 보장 비율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19년 12월 IASB 회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회의에서 IASB는 보험금, 사업비 등등 요소별로 현금 흐름을 따로 식별해서 회수율을 산정해야 한다면 회사마다 자의적인 가정을 세워야 해서 복잡하고 비교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해당 회의에서 결정된 중요한 원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출제보험이 비례보험이든 XOL 같은 비비례보험이든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회사 입장에서는 원수와 출제보험이 1대1의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회수율을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출제 집합에서 인식되는 수익 금액은 원수보험 계약 집합의 손실이 출제 계약을 통해서 얼마나 회수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원수의 손실이 최초 시점에 발생했느냐, 후속 시점에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달라집니다. 후속 시점의 경우에는 회수율만 반영해서 원수에서 손익을 조정했다면 출제에서도 손익, 원수에서 CSM을 조정했다면 출제도 CSM을 조정하는 대칭적 회계 처리가 가능하지만 최초 시점의 경우에는 PL에 반영되었어야 되는 금액을 역으로 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수익 인식을 정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아시는 것처럼 최초 CSM은 모든 현금 흐름이 입출 예상액을 반영해서 잔여액, 즉 최초 시점의 손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금액으로 정해지죠. 즉 손실부담 원수계약과 관련된 벨 조정과 손실부담 원수계약과 관련이 없는 벨 조정이 이미 모두 다 반영돼서 손익을 0으로 만들어주는 금액으로 출제보험 계약 집합의 최초 CSM에 반영되어 있다는 의미인 거죠. 때문에 해당 CSM, 초기 CSM 값을 기준으로 해서 손실부담 원수계약 관련된 부분, 즉 원래는 즉시 손익으로 반영되었어야 될 부분을 역으로, 추가로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후속적으로 손실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와 원리는 같지만 반영 순서만 다른 경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실부담 요소의 회수, 즉 사후 처리도 중요합니다. 손실부담은 기본적으로 향후 발생하는 수익을 선인식해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향후 손익이 실제 발생하는 시점에 해당 금액을 제거해줘야 수익 비용의 중복 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준서는 재보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료 배분에서 제외라는 용어로 약간 어렵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는 20년 2월 4일 업로드된 기준원 회계처리 사례 현장 강의 26분 40초경에 설명하고 있으니 추가 설명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강의를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사례 12C를 직접 보면서 기준서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출제보험 집합 C는 손실부담이 아닌 원수집합 A와 손실부담인 원수집합 B에서 발생하는 모든 보험금의 30%를 보상하고, 둘째로 각 집합의 보장기간은 3년으로 서비스는 보장기간에 걸쳐서 균등하게 제공됩니다. 각 집합별 조건을 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초 시점의 조건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A집합에서는 수입 900에서 지출 600을 차감한 CSM 300이 세 기간 동안 균등하게 수익으로 인식이 되고, B집합에서는 수입은 210인데 지출은 300으로 손실이 예상되니 최초 시점에 90의 손실을 인식합니다. C집합에서는 A와 B집합의 총 보험금인 900의 30%인 270이 재보험금 수익으로 인식되고요. 재보험료는 보험회사 간 협의된 요율로 315가 지급될 것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총 45의 수수료, 즉 45의 CSM을 예상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B집합에서 발생한 즉시 손실 90에 30%인
27을 수익으로 인식하면서 CSM에 반영시키니 최초 시점인 CSM은 45 플러스 27인 72로 결정되고 세 기간 동안 나눠서 비용 처리됩니다. 여기에서 2차년도 말 시점 기준으로 3차년도에 보험금이 10% 증가했다고 가정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A집합의 경우 보험금이 200에서 10%인 20이 증가해서 220이 됩니다. A집합은 CSM이 200 남아있는 상태였으니 20을 차감한 180을 2, 3차년도에 균등하게 상각시켜줍니다. CSM 상각조정 관련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역시 앞서 말씀드린 20년 2월 4일이 회계처리 사례 현장 강의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B집합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100에서 10%인 10이 증가해서 110이 됩니다. B집합은 해당 보험금 증가를 받아줄 CSM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으니 10을 즉시 손실로 반영하게 되죠. 이제 출제보험인 C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B 집합에서 보험금이 30 증가했으니 C집합에서는 그의 30%인 9만큼 보험금 수치가 늘게 되죠. 그리고 A집합에서는 CSM이 20 조정했으니 C집합에서는 그의 30%인 6만큼 CSM이 조정되고 B집합에서는 즉시 손실을 10 인식했으니 C집합에서는 그의 30%인 3의 즉시 이익이 인식이 됩니다. 즉 원수집합에서의 효과와 대칭적인 회계 처리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분계를 통해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이벤트별로 어떠한 분계가 발생해서 최종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초 인식 시점과 현금 지급 수취 시점의 분계를 보시게 될 텐데요. 집합 A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수취될 금액 900과 지급될 금액 600의 차이인 CSM 300이 발생하게 되고 수납 시점에는 수취될 금액인 벨이 차감됩니다. 집합 B는 수취할 보험료는 210인데 반해서 지급될 보험금 예상액이 300이므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미래의 손실 90을 미리 즉시 손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집합 C는 우선 해당 출제보험 자체의 현금 흐름으로 인해서 CSM 45가 발생하고 원수 손실 부담 요소인 90에 대응하는 27의 수익이 추가 조정돼서 총 72의 CSM이 인식됩니다. 해당 분계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선 손실부담 손익 항목들, 즉 원수보험의 손실 90, 출제보험 이익 27로 인해서 최종 인식 시점에 총 63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죠. 이번에는 최초 인식 시점을 제외한 1기간 동안의 분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집합 모두 예상되는 보험금 비용만큼 배를 상각해서 수익을 인식하고 실제 발생한 보험금 비용만큼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다만 A와 B의 차이가 있다면 A의 경우에는 CSM 잔여액이 있기 때문에 상각해서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고 B의 경우에는 손실부담 부채 잔여액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채가 회수되는 만큼 기인식한 비용을 차감해주는 회계 처리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C집합의 경우에도 예상 보험금 회수액만큼 배를 차감해서 비용으로 인식하고 실제 보험금 회수액만큼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지만 원수 집합 B의 손실부담 환입과 대응하는 회계 처리가 있다는 점, 재보험 수수료 관점이 CSM 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가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최초 인식 시점을 포함한
1기간 전체의 분계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 슬라이드와 현재 슬라이드의 분계를 함께 천천히 살펴보신다면 1기간 전체의 손익계산서 결과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2기간의 분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기간 중의 회계 처리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예상 보험금 변경 이벤트가 있죠. 이 때문에 A집합에서는 자녀 CSM을 조정해서 배를 늘려주는 분계가 추가되고 B집합에서는 자녀 CSM이 없기 때문에 즉시 손실로 반영하는 분계가 추가됩니다. 앞서 이론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후속 조정의 경우에는 원수집합의 회계 처리에서와 대칭적인 회계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었죠. 때문에 원수집합 A에서 발생한 CSM 조정은 C에서도 회수율 30%만큼 CSM 조정으로, 원수집합 B에서 발생한 즉시 손실은 C에서도 회수율 30%만큼 즉시 이익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CSM의 경우에는 기준서에서 단기에 반영된 예상 현금 흐름을 반영한 후에 상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상각 금액이 1기간에서와 달라진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기간의 분계를 반영한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재무제표에서 손실부담 관련 항목의 변동에 따라서 총손익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3기간의 분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흐름의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1기간에서의 분계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기간의 분계를 반영한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회사는 3기간 동안의 보험활동을 통해서 144의 이익잉여금이 발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결국 회사의 총손익은 총 수취한 금액에서 총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손실부담 회계 처리를 통해서 관련 BS 항목을 조정하고 손익의 인식 시점을 조절했지만 결국 IFRS 17은 받은 돈에서 지급한 돈을 차감한 총손익이 기간별로 어떻게 나눠서 실현되고 그와 관련된 각 시점별 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이상으로 사례 12C를 통한 손실부담 원수보험 계약을 보장하는 출제보험 계약 집합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관련된 문의사항은 언제든 회계기준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상 회계기준원 양청산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